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딱 한 사람, 밥 한 그릇으로 나를 붙잡아준 분이 있었다. 그 밥은 그냥 밥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살리고 안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온기였다. 나는 그 온기를 마지막까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깨달았다. 그녀는 내게 밥값을 치르고 간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내게 건넨 거였다는 걸. 지갑에 아무것도 없던 내 손에 그녀는 8억짜리 통장을 쥐어줬고 그 안엔 돈보다 훨씬 무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건 그 따뜻한 밥 한 끼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유일하게 사람 냄새 나던 곳이 하나 있었다. 작은 백반집. 허름한 간판에 진미반찬이라는 글자가 반쯤 벗겨진 그 가게는 고시원 뒷골목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 누가 봐도 임대문 앞둔 식당처럼 보였다. 처음엔 냄새에 이끌렸다. 보글보글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찌르고 기름 튄 동태전이 푸짐하게 쌓여있던 그 식당. 하지만 한 끼 가격이 7,000원이란 걸 알고 나는 입구 앞에서 발을 돌렸었다. 돈 없으면 그냥 먹고 가. 내일 잘 되면 그때 줘. 그때 나를 불러 세운 게 그 집 할머니였다. 내 이름은 강현우. 32. 공무원 시험을 6년째 준비하던 백수였고 아르바이트와 고시원 생활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다. 가족은 없었다.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어느 친척 집을 전전하다 결국 혼자 살게 된 인생. 그러니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일도 한 끼 따뜻하게 차려주는 일도 내겐 고맙고 낯선 일이었다. 할머니는 이름이 없었다. 아니, 나한테만큼은 없었다. 내가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분도 굳이 본인을 소개한 적이 없었다. 가게도 혼자 하셨고 누구랑 통화하는 것도 본 적 없었다. 처음엔 그냥 그런 줄 알았다. 그저 오래된 동네에 있는 오래된 사람. 세상하고는 멀어졌지만 밥은 여전히 따뜻하게 짓는 그런 분. 아가, 오늘은 콩비지찌개야. 소고기도 넣었으니까 많이 먹어. 나는 자꾸 머리를 긁적이며 괜찮아요. 그냥 김치만 주세요. 이랬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밥을 2공기 국은 넘치게. 그리고 늘 마지막에 말하셨다. 네가 웃으면 내가 배가 부르다. 처음엔 그냥 인사말인 줄 알았는데 이젠 그 말 들으려고 식당 가는 날도 있었다. 나는 그 식당에서 돈을 낼 때보다 공깃밥통을 닫고 갈 때가 더 많았다. 할머니, 이거 설거지해도 돼요? 하긴 뭘 해. 그냥 놔둬. 그래도 내가 조금씩 일을 도와주기 시작한 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밥을 먹다 보면 내가 인간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되는 날이 있었다. 냉동식품이 아닌 사람이 차린 밥을 먹는 그 기분. 그러던 어느 날 식당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입구엔 A사 용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가게 정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나는 멍하게 그 종이만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분의 번호는 없었다. 어디 사시는지도 몰랐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진짜 이제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이 사라진 걸까? 그로부터 이틀 후 고시원 앞에 택배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진미반찬.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엔 낡은 수첩 하나와 갈색 봉투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수첩 첫 장엔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현우야. 이건 내가 너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는 밥값이다. 수첩을 펼치자 가장 앞장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현우. 이름도 예쁘다. 웃는 것도 예쁘다. 혼자라도 사람답게 살려는 애. 그 밑에는 할머니의 삐뚤삐뚤한 필체로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2021년 3월 11일 처음 온 날. 김치찌개 1 밥 2공기. 남기지 않고 싹 비움. 혼잣말로 진짜 사람 사는 느낌이다 라고 함. 그날 이후 일주일째 방문 중. 나는 손끝이 떨렸다. 할머니는 내가 아무 말 없이 밥 먹고 간 날도 이렇게 매번 기록하고 있었던 거다.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어느 날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설거지해 드릴까요?
라고 했던 날 할머니는 수첩에 이렇게 적어놨다. 이 아이는 돈보다 미안함이 먼저인 아이다.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울리는 아이. 나는 숨을 꾹 참았다. 그 작은 수첩 하나가 어떤 가족의 기록보다 더 따뜻했다. 내가 사랑받았던 증거 같았다. 봉투를 열었다. 안엔 은행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고작 밥 몇 끼 얻어먹은 나한테 남길 무언가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행 로고 위로 선명하게 찍힌 잔액을 보는 순간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금액 8억 200만. 내가 숫자를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한번 눈을 비볐다. 8억 200만 원. 오타도 차고도 아니었다. 통장의 첫 입금 날짜는 무려 1995년이었다. 그 후로 일정하게 어떤 해는 1천만 원씩, 어떤 해는 500만 원씩. 그리고 마지막 입금은 2023년 6월. 팔순 기념 적금 전액 해지. 수령자 강현우. 내 이름. 그 마지막 줄에서 나는 울고 말았다. 할머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그 사람의 생일도 가족도 성씨도 몰랐다. 그냥 밥 해주던 할머니였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수첩과 통장은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봐왔는지를 그 어떤 설명보다도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곧장 은행으로 갔다. 그 통장은 실제했고 관리인은 생전에 명시된 위임장과 유언장에 따라 정식 상속이 진행된다고 했다. 유언장. 나는 그 단어가 머리를 울렸다. 나는 그 어떤 법적 상속자도 아니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서류상 가족도 아니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내 이름을 유언장에 남긴 것이다. 은행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인께서 생전에 이 통장은 강현우 씨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꼭 써주셨으면 한다고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내 심장 제일 안쪽에서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만히 하늘을 봤다. 할머니는 어디 있을까? 가게 앞에 서서 내 이름 부르던 그 모습으로 지금도 날 보고 있을까?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 오늘도 공깃밥 2공기 먹고 갈게요. 그날따라 눈물이 자꾸 목을대까지 차올랐다. 은행에서 나오는 길 나는 곧장 구청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이름조차 모르고 그분의 주소도 몰랐기에 가게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를 통해 단서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민원 서류 한 장을 받고 가게 명의자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나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성과 이름을 알게 되었다. 윤금순. 윤금순. 어쩐지 그렇게도 따뜻하던 손길에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름을 알고 나자 그 사람이 더 멀어진 것 같아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이 저려왔다. 가게 명의지에는 주소도 함께 적혀 있었다. 성북구로 8길 14-2. 나는 곧장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주소는 오래된 연립주택 한 채였다. 3층짜리 건물의 1층 초인종 옆엔 여전히 윤금순이라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관리인에게 양해를 구해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다. 낡은 장판 위로 작은 밥상이 놓여 있었고 책장엔 반찬 레시피와 요리책들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다. 그리고 벽 한편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사진이었다. 내가 그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날 뒤에서 할머니가 나를 보며 웃고 있던 장면이었다.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진엔 분명히 따뜻한 식구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방 안 한켠엔 병원에서 받은 약봉투들이 있었다. 그리고 약봉투에 끼워진 쪽지 하나. 할머니의 글씨였다. 나중에 현우가 이걸 본다면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웃을 때마다 하루가 길어졌고 네가 설거지를 하던 그 시간이 참 좋았다. 가족이라는 말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너로 인해 처음 알았다. 밥이 가족이었다. 나는 그걸 현우를 보며 알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쪽지를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 글을 따라 읽다 보니 내가 얼마나 큰 걸 받았는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도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다. 집에서 나오며 나는 할머니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이 사랑을 어디에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를 내가 찾아야 한다고. 통장에 찍힌 8억이라는 숫자보다 나를 울리는 건 결국 그분이 남긴 밥상 한 번 손편지 한 장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자주 언급하던 곳이 떠올랐다. 성북보육원이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 아이들이 어찌나 천사 같은지 몰라. 내가 가면 오징어채를 그렇게 잘 먹어.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말이 지금에 와서 가슴속에 박혀버렸다. 나는 보육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윤금순이라는 이름을 말하자 상대방은 잠시 정적을 가졌다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가족분이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조용히 숨만 들이켰다. 그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아이들 생일마다 직접 편지까지 써주시던 분이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많이 걱정했거든요. 나는 눈을 감았다. 할머니는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보육원을 찾아갔다. 교실 한편엔 아이들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중 한 장이 내 눈에 걸렸다. 노란 앞치마 입은 할머니가 두 손으로 국자를 들고 서 있고 그 앞에 작은 아이가 밥그릇을 들고 웃고 있었다. 그림 밑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할머니처럼 밥 주던 할머니. 나는 그 밥 먹고 힘이 났어요. 나는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다. 숨이 길게 뱉어지지 않았다. 원장 선생님이 조용히 내게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고인께서 생전에 혹시 누가 오면 전해달라고 맡기고 가신 거예요.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엔 손편지와 작은 유리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현우야. 내가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너한테 어떻게 인사할까였단다. 그동안 고맙고 미안하고 또 고맙다. 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네가 설거지하던 뒷모습 보면서 가끔은 나도 이런 게 가족이겠구나 싶었어. 내가 너한테 받은 건 절대 공짜 밥이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을 너한테 밥값으로 치르고 간다. 그러니 이제 너도 너만의 밥값을 누군가에게 줘야 한다. 그 순간 나는 펑펑 울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혼자였고 세상 어디에도 내가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는데 그 할머니는 내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고 있었다. 유리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햇빛에 반짝이던 그 색깔은 내가 알던 그 식당의 따뜻한 불빛 같았다. 할머니는 정말 나한테 자기 인생 전부를 주고 간 거였다. 보육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윤금순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다른 계좌나 유언장 사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직원은 잠시 자리를 비운 뒤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게 건넸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정현우 씨가 상속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정된 전달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 손이 떨렸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나를 가족으로 남기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 안쪽이 저릿하게 저려왔다. 봉투를 열자 직접 쓴 유언장 원본과 함께 메모지가 하나 더 들어있었다. 현우야. 내가 먼저 간다. 이건 마지막 밥값이야. 그 안에 있는 집 한 채는 원래 나 혼자 죽기엔 너무 큰 공간이었는데 이젠 내가 웃으면서 들어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처음 밥 해주던 날 기억나니? 너는 그날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겠지. 하지만 이젠 아니다.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동안 받은 밥 한 끼, 손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두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다. 나는 할머니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유언장에 남겨진 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성북동 골목 안쪽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밖에서 보기엔 오래되고 허름했지만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정원이 잘 가꿔져 있었다. 감나무가 있고 고양이 한 마리가 느릿하게 햇빛 아래 누워 있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관리인에게 전달받은 열쇠로 문을 열자 집안엔 고요한 온기가 감돌았다. 거실 한쪽엔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마지막 선물이라도 남겨두려 했던 것처럼 작은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엔 흰 천으로 감싼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조심스럽게 풀자 그 안에서 오래된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나왔다. 그리고 신발 바닥에 적힌 글자 하나. 지은. 나는 숨을 멈췄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었다. 지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무슨 의미였을까? 그리고 그 신발 밑엔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편지였다. 현우야. 내가 너한테만 다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 사실 나는 오래전에 아이를 잃었단다. 그 아이 이름이 지은이었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나는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았지. 그런데 네가 웃는 얼굴로 밥을 먹던 그날 처음으로 다시 아이 얼굴을 떠올렸단다. 네가 내 지은이처럼 느껴졌고 아니 더 따뜻했어. 지은이는 내게 아픔이었지만 너는 내게 선물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껴안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가족으로 여겼던 게 분명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법적인 관계 하나 없었지만 마음이, 온기가, 식탁 위 밥 한 그릇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던 거였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가 남긴 집에서 처음으로 불을 켰다. 부엌에 앉아 남은 재료들로 밥을 지었다. 그리고 그 밥을 앞에 두고 혼잣말을 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차려봤어요. 같이 드시죠. 며칠 후 나는 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들르던 시장 근처를 찾아갔다. 그곳에 가면 혹시 할머니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고 왠지 모르게 그 골목 안에서 할머니의 숨결 같은 게 느껴질 것 같았다. 시장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제기집, 거기서 묵은지 몇 포기를 담고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여기 윤금순 할머니 아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내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다. 왜요? 제가 그분 지인인 것 같아서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혹시 무슨 사연 있으셨나요? 내 질문에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금순 언니 지은이 일 이후론 사람을 잘 안 만나셨어요. 그 일만 아니었으면 정말 복 많은 분이었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 지은이요? 그 지은이 누구죠? 아주머니는 멈칫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금순 언니 딸이었어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할머니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이름이 내가 통장에서 본 아기 신발의 이름과 같았다니. 그 아이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뇨. 살아있어요. 하지만 언니가 그 아이랑은 평생 다시 마주하지 못했죠.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지은이라는 이름, 할머니가 평생 가슴에 묻고 있던 딸이었다는 사실, 그게 믿기지가 않았다. 그런데 왜요? 왜 만나지 않으셨대요? 아주머니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그 애가 어릴 때 집을 나갔어요. 그게 사고로 이어졌고 언니는 그 뒤로 딸이 자기를 원망한다고 생각하며 지내셨죠. 한 번도 연락 못했어요. 지은 씨도 애써 외면했겠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줄만 알았으니까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아주머니는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당신이 그분한테 밥 얻어먹던 청년이구나. 이상하게 언니가 당신 얘기는 늘 했어요. 우리 현우는 사람 마음을 알아보는 애라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내 심장 깊은 대를 찌른 듯이 아팠다. 그 언니가 당신한테 남긴 건 단지 돈이나 집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마지막 믿음이었어요. 그걸 지켜줘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쌓여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할머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평생 못했던 사과, 한 번도 나누지 못한 밥상, 그 모든 걸 내게 대신 맡긴 거였다. 나는 지은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상태로 하루를 보냈다. 식당의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 할머니가 내 이름을 불러주던 그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이 이름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마음 한편이 조급해졌다. 그녀를 만나야 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할머니가 나한테 그 이름을 남겼다는 건 지은 씨를 내게 연결하고 싶었던 거라고 믿고 싶었다. 나는 시장 아주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지은 씨의 행적을 물었다. 처음엔 머뭇거리던 아주머니는 결국 한 주소를 내게 알려줬다. 경기도 안양 한 지역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소식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나는 그걸 단서 삼아 안양으로 향했다. 복지센터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지고 있었다. 작은 건물 앞 아이들을 데리고 정리를 하던 여성 중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묘하게 낯이 익었다. 할머니와 어딘가 닮은 느낌이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다. 저기요 실례지만 혹시 윤지은 씨 맞으세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 얼굴을 돌렸다.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그 반응에 나는 당황했지만 자신을 되돌아봤다. 갑자기 나타나 이름부터 부른 내가 이상했던 건 맞았다. 저는 윤금순 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식당에서 몇 년간 밥을 얻어먹었고요. 며칠 전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은 씨는 그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입술을 떨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돌아가셨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최근 몇 달 동안 편지가 오질 않았거든요. 나는 놀랐다. 편지요? 할머니가 편지를 보냈나요?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내셨어요. 이름도 쓰지 않고 보내는 주소도 없고 그냥 밥은 잘 챙겨 먹니? 라는 한 줄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는 딸에게 그 할머니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왜 받기만 했어요? 왜 답장은 안 하셨어요? 나는 말이 너무 거칠어졌음을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지은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미안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엄마한테 너무 가혹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무슨 낯으로 다시 만나겠어요. 결국 그 한 줄만 받고 또 한 줄을 기다리다가 그냥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할머니가 왜 나를 그렇게 끌어안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사랑을 줄 사람이 필요한 건 지은 씨만이 아니었다. 할머니도 사랑을 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다. 할머니가 유언장에 지은 씨 이야기를 적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 말에 지은 씨는 그대로 눈물을 흘렸다. 그 사람 정말 당신 얘기 많이 했어요. 당신은 참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울린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윤지은 씨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할머니가 남긴 집 거실에서 조용히 마주 앉은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서로가 이미 같은 마음의 선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할머니가 생전에 늘 들고 다니시던 수첩이에요. 맨 뒷장에 당신 이름이 적혀 있어요. 지은 씨는 손끝이 떨리는 듯 천천히 수첩을 펼쳤다. 할머니의 낡은 필체로 적힌 글귀들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 맺혔다. 지은아, 내가 미안해. 그날 너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한 번도 직접 말하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늘 사랑했다. 그녀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고 눈물을 닦았다. 이 사람은 내가 마지막으로 기대고 싶던 가족이었어요. 근데 그걸 알아채는데 너무 오래 걸렸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요, 당신을 평생 가족이라 부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매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거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고 그 모습이 어쩐지 할머니가 생전 가게에서 일하던 뒷모습과 겹쳐 보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수첩을 펼쳐 맨 마지막 장을 다시 바라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현우는 밥보다 따뜻한 사람이다. 지은이는 용기보다 깊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둘 사이에서 평생 밥을 했다.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그 짧은 문장이 할머니 인생의 요약이란 걸 깨달았다. 윤지은 씨는 집을 나서기 전 부엌 앞에서 잠시 멈췄다. 이 집 당신이 지켜주세요. 그 사람한테 받은 온기를 여기서 오래 간직해줬으면 해요. 나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우리가 둘이서 같이 먹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따뜻한 밥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한 끼가 되도록 노력해볼게요. 며칠이 지났다. 나는 할머니의 유언장에 남겨진 마지막 문장을 다시 꺼내 읽었다. 남겨진 재산은 내가 아끼던 보육원에 기부해주세요. 단, 지은이와 현우의 이름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녀가 우리 두 사람을 어떻게 가족으로 품었는지 또렷이 느껴졌다. 나는 지은 씨와 상의해 보육원 측에 기부 의사를 전달했고 몇 차례에 걸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곳에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마음이 닿는다고 생각하니 어딘가 울컥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종이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금수님께서 몇 년 전 맡기고 가신 거예요. 혹시 언젠가 전할 날이 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상자 안에는 아이들 이름이 적힌 작은 편지들이 하나씩 담겨 있었고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편지 봉투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하은아, 네가 10살이 되는 날. 나는 원장의 허락을 받고 그 편지를 읽어봤다. 하은아, 너는 아직도 잘 웃니? 내가 짓던 그 해맑은 웃음이 이 할머니 가슴에 햇살처럼 스며들었단다. 사람들은 때로 가족 없이 자라는 걸 안타깝다고 해. 하지만 나는 너를 보면서 가족이란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너는 내 손녀 같았어. 그래서 내 밥이 내 웃음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히 행복했단다. 나는 편지를 덮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할머니는 아이 하나하나에게도 이렇게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고 그 밥 한 끼마다 자기 마음을 담아 건넸던 거였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진짜 가족보다 더 진한 온기로 남았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 미안했다. 기부가 완료된 날 보육원 벽 한편에는 작은 액자가 걸렸다. 윤금순의 밥상. 그리고 그 아래엔 밥 한 끼로 사람의 마음을 데울 수 있다면 그건 가장 따뜻한 사랑입니다. 나는 그걸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다. 지은 씨는 한 아이와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할머니가 남긴 작은 나무 숟가락이 쥐어져 있었고 그녀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숟가락 할머니가 만들었대. 밥은 어땠어? 아이의 대답은 아주 짧고 맑았다. 따뜻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할머니가 왜 그토록 밥을 고집했는지 알 것 같았다.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온기였고 연결이고 마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또 한 번 펼쳐봤다. 그 아래 조그만 글씨로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남겨진 밥은 또 누군가의 시작이 되어야 하니까. 나는 그 말이 마치 유언처럼 가슴속에 남았다. 가족이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같은 밥을 나눠 먹는 그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할머니는 제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받은 그 따뜻한 밥 한 그릇,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야 할 차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